네, 안녕하세요. 김정섭입니다. 세종연구소에 있는. 오늘은 바이든 시대의 국제질서,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 외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번에 미 대선 그 밤늦게까지 아주 그냥 관심 있게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 대선을 이번처럼 그렇게 신경 써서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한 사람으로 이렇게까지 지금 세상이 바뀔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바이든 시대의 어떤 외교안보 전략인데 우리의 어떤 그 정책적인 이슈들도 이제 나중에 다룰 건데요. 그거 전에 도대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미국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트럼프는 이제 그 시대는 끝났지만 바이든 시대가 오면 미국이 과연 얼마나 달라질 건지 변하지 않는 건 뭔지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런 것까지 좀 근본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의 그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의 어떤 그런 본질 같은 걸 좀 이해하고 우리 한국 외교의 선택을 좀 얘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먼저 이제 대선 결과를 보고 이 대선이 남긴 게 뭐냐, 미 대선이. 트럼프의 유산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바이든이 트럼프는 이겼지만 트럼피즘은 이기지 못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갔지만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이제 바이든 시대의 도전은 뭘까? 특히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국내적인 도전도 엄청나죠. 사실 미국이.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이 이제 글로벌 리더십 복원을 이제 공약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걸 따져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원부터 시작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과연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좀 처음부터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서 트럼프가 과연 미국 역사의 일탈인가, 그 사람 한 사람만 이상했던 건가, 이 트럼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를 이런 차원에서 굳이 이제 트럼프를 위한 변명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 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국제 질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미중 전략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그 본질은 뭔가? 그것을 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외교의 선택을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트럼프의 유산. 분열된 미국이라고 제가 잡아왔는데요. 이게 지금 맨 위에가 이제 주별 선거 결과죠. 항상 사실은 미국은 비슷합니다. 저렇게 색깔로만 보면 공화당이 이제 중부지방, 농촌 이렇게 하고 이제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해안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강세가 있는데요. 저 주별 분포보다도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번에 분열의 깊이가 골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과연 미국 역사의 일탈인가? 트럼프 한 사람만 이상했던 거냐? 꼭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7,400만 표를 얻었어요. 이게 47.2%인데 이게 파퓰러 보트가요. 오바마가 지난번에 이겼을 때가 6,950만 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승리할 때 얻은 표보다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더 지지했단 말이죠. 물론 이번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 바이든이 8천만 표로 이제 이긴 거죠, 트럼프를. 그러니까 불과 한 600만 표 차이가 난 거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를 지지한 트럼프가 개인은 아무리 봐도 좀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지만 저렇게 많은 미국민들이 지지하는 바탕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남긴 것이 무언가, 국내적으로 보면 포퓰리즘과 분열의 정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갈라쳤죠, 트럼프가. 안 그래도 사실은 인간 사회는 갈등의 대립 전선이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분열의 정치를 폈다는 건데요. 인종 문제가 사실은 이제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점점 이제 좀 진보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이번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인종 문제라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백인과 유색인종의 문제, 또 이제 엘리트와 대중의 문제. 트럼프가 그랬죠. 이제 민주당 엘리트들, 이스태블리시먼트들이 자기들의 이익만 챙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더 이제 드러났지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
도시 쪽은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지만 농촌 쪽에 이제 공화당 강세가 더 심해져 가지고 예전에 그 클린턴 대선 때보다도 이 색깔이 훨씬 더 분명해졌었죠. 그래서 요즘 이걸 가지고 이제 정체성 정치라고들도 하죠.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이제 대결하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차이를 가지고 조율할 어떤 그 신축성이 사라지고요. 훨씬 더 그 대립과 대립이 심해지고 타협이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정치로 돼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세계화의 그림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백인 저항력 노동자들의 그 좌절과 분노.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을 하면서 이제 손해보는 집단이 생기는 거죠. 뭐 금융이라든지 뭐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세계화가 되면서 오히려 많은 혜택을 보는 반면에 이런 제조업들 그다음에 이 저소득 저항력 노동자들은 뭐 저임금의 어떤 그 물품들이 뭐 중국에서 들어오고 제3세계에서 들어오니까 오히려 실직하고 임금 수준이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치인들이나 엘리트들은 자기네들 사정은 아랑곳 않고 뭐 세계화를 내치고 멋진 말만 하니까 트럼프가 나타나서 나는 우리 미 국민들을 돌보겠다. 엘리트들과 다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먹혔던 거죠. 근데 이제 이 국내적인 건 그렇고요. 근데 또 트럼프가 사실 또 많이 훼손한 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거든요. 그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예요. 사실은 우리는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 녹아있기 때문에 이걸 못 느끼지만 이것도 하나의 질서란 말이죠. 그리고 이 질서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인위적으로 사실 만든 질서인데 그거를 최소한 어떤 적어도 1945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질서 속에서 안정되게 사실은 살아왔고 또 이제 번영을 구가했는데 그걸 이제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공격하고 훼손하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 아까처럼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죠. 여기 지금 뭐 맨 밑에 사진 보듯이 저 지구본 발로 이렇게 차는 건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를 둘러싼 그 나머지 그 서구 지도자들하고 마치 이거 대립하는 듯한 설전을 벌이는 이런 것들도 언론에 났었었죠. 그래서 이제 나토에 대해서도 이제 동맹 폄하, 나토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다. 그래서 나토 국가들이 이제 끙끙 앓았죠. 이제 미국이 나토에서 이제 탈퇴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토라는 거는 옛날에 냉전 시대 때 소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르샤바 그쪽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구시대 유물 아니냐.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돈에 의지해가지고 무임승차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우리도 사실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방위분담금이 아직도 타결이 안 되고 있죠. 지금 1년 넘게 타결 안 된 적은 처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버든 시어링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요구해야 말이죠. 이건 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뭐 10% 20% 올리는 것도 아니라 400% 500%를 얘기할 정도로 동맹국들한테 그렇게 돈을 내든지 아니면 이제 동맹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이제 어떤 다자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운영되는 건데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냉소적인 입장이죠. 그리고 뭐 숱하게 탈퇴를 합니다. 중요한 다자기구, UN 산하기구들의 유네스코 탈퇴하고요. 지금 팬데믹 와중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탈퇴 신청서 냈고 UN 인권이사회 탈퇴하고 파리 기후변화협정 지금 얼마나 이 글로벌 이 기후변화가 심한데 여기 또 탈퇴하고요. 그 다음에 INF라고 그 중거리 미사일 러시아와의 조약도 탈퇴하고 또 어렵게 타결한 이란 핵협정도 타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미국이 사실은 주도적으로 만들고 주도적으로 유지해 줘야 되는 시스템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허물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무역에 관해서도 사실은 이제 WTO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무역을 하지 않고 그 관세를 낮추면서 자유무역 질서를 가지고선 이렇게 세계를 운영한다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중국하고 무역 보복을 지금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보호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이 동맹에서도 탈퇴하고 다자주의 다 탈퇴하고 보호주의 벽을 높이고 WTO 바깥에서 보복관세 무역 전쟁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질서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몰가치 외교라고 하는데 이제 트럼프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독재자들하고 더 친하다고요.
그 전통적인 우방국 지도자들하고 관계는 좀 껄끄러운데 뭐 북한이 됐든 아니면 브라질이 됐든 저 헝가리든 또 심지어 푸틴 이렇게 권위주의 그 지도자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또 케미가 맞아가지고 외교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또 몰같이 외교라고 또 비판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같지만 트럼프가 이제 이런 유산을 남겼는데 그렇다면 바이든 시대의 도전이 뭘까? 이게 국내적인 도전은 제가 오늘 생략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과연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소위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이 어떻게 앞으로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제 그걸 한번 좀 살펴보죠. 여러분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사실은 뭐 너무 당연시하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좀 잊을 수가 있는데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도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 주도로 사실 만든 질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그 트루만 대통령이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과연 딱 끝나고 났을 때 과연 미국의 세계적 역할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유럽은 완전히 이제 망가졌고요. 소진됐고 그다음에 그 소련의 위협이라는 거 거대한 강대국이 또 공산주의 국가로 등장했고 보통 미국은 전통적으로 고립주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조지 워싱턴이 유럽의 세력균형 정치에 이렇게 끼지 말라고 고립주의를 조언하고 해서 그런 어떤 그 전통이 있는데 사실 1차 대전, 2차 대전도 미국이 원해서 사실 개입했던 건 아니에요. 그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든지 또는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또 진주만 기습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세계대전에 이제 휘말려 들어온 것이지 처음부터 이런 대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었던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이 경험했던 거는 미국이 고립해 있고 싶어도 사실은 미국처럼 큰 나라가 세계의 어떤 주요 사건과 흐름과 무관하게 있을 수 없다는 어떤 교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족의 유혹을 극복하고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국제 질서를 스스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리더십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게 그 당시에 그리스의 이제 어떤 공산주의 어떤 확산 같은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서는 이 질서를 지켜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선언이었는데요. 뭐 크게 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게 안보적으로는 어떤 전 세계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하는 거죠. 아까 나토, 서유럽에는 나토를 하고 이 동아시아 쪽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일 동맹. 이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는 철저하게 일본을 그 비군사화 시켜가지고 아주 평화적인 나라로만 만들려고 처음에 미국이 구상했는데 여기 중국이 공산화되고 49년에 이러면서 여기도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어떤 전진 기지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미일 동맹을 통해서 일본을 상당히 그 보강시켜 주거든요. 어쨌든 그런 전 세계적인 동맹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자주의들 어떤 브레튼 우즈 체제라든지 아니면 뭐 세계 무역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서 이제 IMF나 세계은행이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한 이슈들은 이런 다자주의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수호와 확산. 아까 트루먼 독트린 할 때 이제 마샬 플랜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엔 서유럽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취약해서는 공산주의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의 자금으로 서유럽을 이제 그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민주평화론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민주주의 확산에도 미국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외교 정책을 펴나가죠. 그래서 이 질서라는 게 이제 1945년 이후에 이제 미국이 그 공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누군가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안정적으로 힘이 배분돼 있어야 되고 그 참가자들이 그것을 수용해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따 미중 경쟁할 때도 보겠지만 사실은 그 미국 진영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기꺼이 이 질서에 참여했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힘도 있었고
또 이런 퍼블릭 굿이라는 어떤 공공재를 기꺼이 제공하면서 또 많은 혜택을 제공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시장을 제공해 주고, 미국 넓은 시장을 또 제공해 주죠. 또 기술 지원해 주죠. 원조해 주죠. 또 여기 주한미군 배치해서 또 안전하게 해 주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이 질서에 참여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 질서라는 거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고 누군가가 이걸 기꺼이 운영할 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혜택을 누리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죠. 그런데 또 가장 많은 혜택을 또 자기가 누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도 유엔 산하기구의 그 분담률이 미국이 한 22%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위가 그 다음 나라가 중국인데 8%예요. 상당히 1, 2위인데도 격차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유엔 산하 모든 기관들을 운영하는 그런 그 자금의 22%를 어쨌든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비용이 아주 일부분이죠. 사실은 유엔 산하 기구를 운영하는 분담률이라는 건 그거 외에 전 세계적인 동맹 시스템이라든지 제3세계에 대한 어떤 원조라든지 뭐 이런 게 모든 것들이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는 미국이 기꺼이 부담하고 많은 혜택을 또 본인이 또 가져가고 이렇다는 것인데 자, 미국이 어쨌든 1945년에 이랬다는 건데요. 사실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보면은 굉장히 좀 양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초강대국인데 그 힘도 있으면서 또 굉장히 가치를 중시하는 그 정당성을 중시하는 어떤 그 힘과 정당성 간의 그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거기에 좀 약간 긴장도 발생하는데 여러분들 그 명백한 운명이라는 그 말 들어보셨어요? 그 Manifest Destiny라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역사를 설명할 때 미국이 신대륙에 와서 신대륙을 개척하면서 점점 서부로 넓혀가잖아요. 원래 이제 원주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쫓아내고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해가는 이때 나왔던 말인데 읽어보십시오. 해마다 성장하는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신이 나눠준 이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운명이라는 거죠. 이 명백한 운명이라는 말로써 그 서부 쪽으로의 확장이라든지 미국의 영토 확장을 다 이제 당연시하고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우드로 윌슨 대통령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제연맹을 제시했던 아주 이상주의적인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것은 마치 신의 섭리로 인해서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평화로운 민족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미국 민족이죠. 이타적인 연방을 수립하기를 기다리며 한 대륙이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것 같다. 아니 사용되지 않기는요. 거기 원주민들 다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주 자기들을 위해서 아주 신이 남겨준 빈 공간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맥켄리도 대통령이에요. 이 몇 대 대통령인데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의 국기는 더 많은 영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 외국 영토에 꽂힌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자기 모순적인 제국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혐오했어요. 명분으로는 그 유럽의 어떤 그런 세력균형 정책이나 그런 어떤 비밀 외교라든지 또는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혐오했어요. 그래서 신대륙에 와서 아주 새로운 이상적인 깨끗한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 또 본질적으로 보면 이 나라도 패권을 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그거를 실제로 굉장히 도덕적 보편주의, 미국은 예외다. 미국은 굉장히 미국적 이상주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미국은 다른 나라랑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제국주의에서 무슨 어떤 구체적인 이득을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고결한 이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는 열망이 있다는 건데요. 이 또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그 상습적인 부정행위나 무능 이런 것을 행하는 나라는 다른 문명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마지못해서라도 그러한 부정행위나 무능한 명백한 사례에 대해서 국제적인 경찰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힘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힘을 사용해서라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필요하겠죠. 뭐 이라크 전쟁일 수도 있고요. 뭐 무슨 전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린든 조슨 대통령도 이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미국이 사실은 그 안에 힘을 가지면서 질서를 또 유지하고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 내면적으로 이런 쪽으로 이것을 또 정당화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DNA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트럼프가 사실 조금 문제시 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죠. 이거 간단하게 이거는 또 그냥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민주평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데모크래틱 피스라고 이게 이 학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어떤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 엄청난 논쟁이 있었던 건데요. 실제로 이 민주평화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계가 민주화가 될수록 민주 국가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전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에 외교 정책을 이제 추구했다는 거거든요. 저 클린턴 대통령의 그 연두 그 의회 연설 때도 저런 말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안전을 위한 평화를 위한 가장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낳는다. 이라크 전쟁도 이렇게 정당화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무슨 석유나 이런 다른 동기가 있었겠지만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 결국엔 평화를 위한 거다. 이게 뭐냐면요. 민주평화론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이론이냐면요.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명제예요. 민주주의 국가 간에 전쟁이 없다. 여러분들 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 사례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 사례를 보니까 이 학자들이 이걸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게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전쟁을 야, 민주주의 국가 간에 전쟁이 없었어? 우리가 아는 건 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랑 비민주주의 국가의 전쟁이거나 아니면 비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뭐 2차 세계대전이 됐든 뭐 무슨 됐든 베트남 전쟁이 됐든 이라크 전쟁이 됐든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더라. 통계적으로 그게 발견되고 나서는 야,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많아지면 전쟁은 점점 감소하고 전 세계가 민주화되면 이 세상에 전쟁은 더 이상 없겠네. 뭐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이 가설이거든요. 어쨌든 이 이론을 제가 오늘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어쨌든 건 이런 이론을 이것이 정책적인 어떤 그 토대로서도 작용을 해서 실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그런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이제 문제 제기하면서 이제 그 기존에 미국이 가졌던 미국 주류가 가졌던 이런 생각과 철학과 이 질서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면 뭐 지구를 미국이 혼자서 짊어지느라고 끙끙 매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러시아하고 차이나는 아주 잘 됐다고 지금 오히려 즐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 이게 좀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트럼프만의 생각이 아니라 그 미국의 이제 어떤 현실주의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이렇게 훼손되거나 이 의문시되는 거는 트럼프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붕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제 그 존 비어샴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특히나 일극 체제가 종말되면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일극 체제라는 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초강대국 하나만 있는 걸 일극 체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게 가능했던 거는 탈냉전 끝나고 또 1945년 이후에도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는 미국이 혼자서 사실은 일극 체제였죠. 여기 도전하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물론 뭐 소련은 여기는 별개의 세상이었고 더군다나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전 세계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미국이 혼자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일극 체제라고 하는 건데 그럴 때는 미국의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자가 없으니까 미국이 가장 강하고 도전자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기꺼이 비용을 분담하고 거기에 혜택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근데 지금은 뭐 일극 체제는 아니죠. 사실은 더군다나 이제 미중 경쟁이 치열해져서 양극 체제 내지는 다극 체제로 지금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이 혼자 비용을 막 이렇게 공공재를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그 혜택은 중국이 가져간다. 이제 그걸 더 이상 못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제 그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그 리얼리스트들이 있는데 이런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어떻게 보면 미국인들의 DNA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욕구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을 아주 대표적인 이 사례로 보는 거죠. 물론 이라크의 전쟁에 어떤 다른 실질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민주화를 중동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것들, 그게 결국에는 엄청난 미국과 세계의 그 재앙만 나왔을 뿐이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아랍의 봄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Who Lost Russia라는 이런 또 얘기들도 있는데,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냉전이 끝났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나토 같은 거 사실 어떻게 보면 해체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소련 위협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나토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토는 그냥 존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장됐단 말이에요. 동유럽으로. 그러니까 원래 애초 창설의 근거가 없어졌는데도 오히려 더 넓어지고 옛날의 과거에 그 공산 진영에 있는 나라들을 흡수해서 점점 더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국경을 향해서 나토가 확장돼 오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푸틴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 냉전이 끝났을 때 오히려 이렇게 무리하게 나토를 확장하거나 이러지 않고 러시아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러시아를 이렇게 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공세적으로 나토를 확장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배신감과 위협감을 느낀 러시아가 지금과 같은 푸틴과 같은 러시아가 됐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쳤다. 뭐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이거 조지 캐논 이건 좀 생략하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베스트 팔렌 체제로 복귀하라 뭐 이런 뭐 말도 가능한데요. 여러분 베스트 팔렌 체제가 뭡니까? 베스트 팔렌이라는 체제라는 거는 1648년에 이제 30년 전쟁, 유럽에서 종교 전쟁이죠. 신교 구교 간의 30년 전쟁을 끝나고 나서 이제 정립된 건데, 그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주권 국가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지금 주권 국가로 이루어지는 이런 국제 사회라는 질서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모든 나라가 하나하나가 다 평등한 주권 국가라는 개념, 그 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이 주권 국가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그 주권 국가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간섭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내정 간섭이죠. 왜 니네 나라는 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하는 거. 그게 이제 그 30년 전쟁 이후에 정립된 질서라는 거죠. 그 전만 해도 그 종교 전쟁, 그러니까 신교, 구교 간에 피 흘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아, 더 이상 종교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그렇게 힘들여 싸워봤자 그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각자의 주권 국가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는 그냥 자율적으로 그 사는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고 거기 간섭하지 말자. 그게 이제 주권 국가 시스템 베스트 팔렌 체제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건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제 미국의 아까 어떤 그 세상을 바꾸려는 욕구 이런 거하고는 좀 약간 상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인권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이 주권 문제랑은 사실은 조금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현실주의자들은 너무 가치 외교를 전면에 내세우고 세상을 이상화하면서 이제 바꾸려고 하고 미국식의 그 민주주의와 가치와 이런 것을 확산시키려는 그런 욕구들,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이루지도 못할 뿐더러 엄청나게 부작용만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1648년에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전쟁을 겪고 나서 그 값비싼 그런 비용을 치르고 나서 그냥 받아들인 이런 베스트 팔렌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충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실주의 이론가들하고 약간 좀 맥이 닿아 있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뭐 김정은이 독재를 하건 푸틴이 어떻건 간에 트럼프 입장에서, 또는 현실주의 이론가들도 그렇게 보는 거고, 결국에는 그 미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세력 균형을 이루면서 미국의 국위를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현실주의 이론가들은요, 그럼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뭐 미국이 그럼 리더십을 포기하고 그냥 철수하란 말이냐? 그렇진 않고 역외 균형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오프쇼어 밸런싱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사실은 그 균형, 세력 균형이라는 것도 미국이 거기 꼭 주둔하면서 상시적으로 해서 꼭 균형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미국이 철수하더라도 그 자체 그 지역 국가들 간의 세력 균형이 일어난다.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미국이 나중에 또 개입한 이런 거를 이제 제안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세력권 관념, 그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이 강대국 간에는 어느 정도 그 세력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유럽이나 뭐 남중국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중국이 만약에 중국이 부상하거나 아니면 또 러시아에 어느 정도 힘이 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타협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시하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다 거기에 해외 전진 배치하면서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미중 경쟁, 어쨌든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좀 약간 이제 주제로 옮겨서 이제 미중 경쟁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외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도 그렇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한국 외교의 딜레마, 선택, 이제 이 문제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중 경쟁을 양상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이제 미국의 이제 대중 압박이 엄청 심하죠. 뭐 세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중국의 어떤 취약점이 있잖아요. 그 취약점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홍콩의 인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티베트, 뭐 신장 위구르의 또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뭐 대만 같은 경우, 약간의 중국의 어떤 그 전체적인 영토적 통합성에 대해서 사실 그 취약한 면이 있는 부분을 자꾸 건드리는 게 있고요. 그럼 이제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여기다 이제 입히는 거죠. 특히 시진핑 시대 심해졌기 때문에 좀 권위주의 체제, 전체주의 체제, 그 중국의 부상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도전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미중 경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반중국 국제적 연대를 이제 삼아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이제 이런 시도를 하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탈중국화, 너무 중국하고 너무 그동안에 이 연계가 심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취약점이 되기 때문에 디커플링도 하고, 그 다음에 미 본토로 또 리쇼링도 하고, 또 인도 태평양 전략 같은 어떤 외교 군사 안보 전략도 하고요. 쿼드 플러스라고 이런 건 또 그 반중국 어떤 뭐 아시아판 나토라까지 얘기하는데, 여기에 뭐 인도, 호주, 일본, 미국 이렇게 묶어서 지금 쿼드 국가들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좀 참여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 참여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또 화웨이 뭐 쓰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기술 패권 경쟁도 일어나는 거고. 당연히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의도를 확실히 알았다.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그러는구나. 제2의 소련화. 그러니까 미소 냉전 하다가 결국엔 소련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제 지면서 소련이 이제 무너지잖아요. 이런 걸 제2의 소련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또는 제2의 일본화는 뭐냐. 이때 1970년대까지 일본이 엄청나게 부상하면서 라이징 선 해가지고 그 일본을 굉장히 위협으로 느꼈었거든요, 미국이. 그러다가 이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다시 이제 일본이 주저앉고 뭐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뭐 일본은 미국의 경쟁 상대가 되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2의 일본화를 또 추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 그러면서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또 시진핑 체제는 또 내부 결집에도 또 역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애국주의, 중국 애국주의가 막 일어나죠. 그 홍콩 문제 관해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했던 말인데, 불장난을 하면 다 죽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홍콩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홍콩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이게 무슨 인권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외세의 계부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애국주의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의 경쟁은 장기전이다. 그러자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당장 반발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내부 역량을 좀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체질 개선하는 거죠. 쌍순환론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내수 성장, 내수 기반으로 좀 가면서 기술 자립도를 한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을 에워싸는 반중국 국제연대를 좀 어떻게 약화시켜야 되겠다. 고립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군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전방위적인 외교를 합니다. 뭐 마스크 외교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그 방문 외교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중국이. 그러면서도 그 반중국 연대에 참여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사실 제재를 가하죠. 우리 사드 때도 그랬고요. 호주 때도 그렇고, 최근에 캐나다, 호주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죠. 자, 하나 그냥 또 참고로 살펴볼 게, 지금 신냉전이라는 좀 담론이 있어요. 지금 미중 경쟁이 신냉전까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말 자체를 사실 그 폼페이오가 이런 사실 이런 담론을 어디 저기 뭐 이렇게 부추기듯이 했는데요.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한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 정책을 해왔는데 이거 관여 정책이라고 하죠.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려고 인게이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프랑켄슈타인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시진핑 총서기는 파산한 전체주의 이념의 신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뭐 이제 무역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유세계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자유세계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동맹을 결성해야 된다. 이런 신냉전적인 어떤 이런 그 프레임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공사인데요. 요건 좀 제가 생략할게요. 이거는 한 10년도 더 넘게 전에 나온 책인데 중국이 부상하면 세계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쓴 책인데 뭐 중국 중심의 세계사가 등장한다. 뭐 세계 수도가 뉴욕에서 북경으로 천도한다. 여러분 세계 수도가 어디예요 지금? 이 저자에 의하면 세계에는 항상 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은 뉴욕인데 옛날에 또 뭐 1900년대에는 런던이 수도였고요. 실질적으로 1500년대에는 피렌체가 수도였고 또 더 전에는 로마가 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중심 도시가 있다는 거죠. 그 중심 도시에서 나오는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어떤 뉴스가 전 세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근데 이제 앞으로 뉴욕이 아니라 북경으로 천대서 북경발 뉴스들, 북경발 문화, 북경발 모든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모방하고 쳐다보고 동경하는 뭐 이런 게 된다는 거, 뭐 이런 게 재밌는 것이죠. 조공제도가 돌아올 거다라는 등 뭐. 위안화가 이미 이 중에는 사실은 많이 위안화 3대 기축통화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중국어가 이제는 뭐 하버드, 예일이나 무슨 뭐 이런 대학뿐만 아니라 베이징이나 뭐 난징 대학이나 뭐 이런 대학들이 더 이제 세계 뭐 20위권 안에 다 들어갈 거라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중국이 부상하면서 더군다나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라는 위협감을 이제 막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미중 경쟁의 본질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신냉전 담론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만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공세지 그 신냉전 담론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대중관여 정책, 중국에 대한 인게이지먼트 정책이 과연 실패한 건가? 사실은 미국은 그동안에 인게이지도 하지만 항상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혼합 정책을 펴왔어요. 그리고 그 인게이지먼트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럼 인게이지먼트 정책의 목표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동안에 미국과 같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인게이지먼트의 목표였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이 국제 시스템에 다 관여하고 중국이 고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이 국제 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스테이크홀더를 만들겠다는 게 인게이지먼트 정책의 목표였다고 한다면 지금 그 정책의 효과가 좀 나타났다는 거예요. 중국이 WTO 가입하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제도에 다 참여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수혜를 누리면서 오히려 스테이크홀더가 됐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기존의 뭐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이득을 얻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게이지먼트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게 왜 실패했다고 하느냐? 성공은 했지만 그로 인해서 미국보다 더 많은 혜택을 거기서 걷어가니까 이제 그것을 용납하기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냉전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존재론적인 위협이었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위협인 거예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경쟁하는데 만약에 이 경쟁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의 방식이 바뀌잖아요. 응? 둘 중에 하나는. 지금은 소련이 졌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식의 어떤 그런 정치 경제 시스템과 시장 질서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반대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미중 경쟁의 성격은 그런 어떤 그 존재론적인 위협은 아니다라는 거죠. 중국이 뭐 미국의 민주주의를 바꾸고 싶어 한다든지 미국이 뭐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이. 그러니까 미중 경쟁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가 1등이 될 거냐, 누가 2등으로 처질 거냐, 라는 어떤 패권 경쟁의 성격이지, 이런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인 어떤 공세 성격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더구나 자꾸 신냉전 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게, 세계가 옛날에는 양대 블록으로 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양대 블록 간에는 접점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 이쪽은 이쪽 진영대로 살고 이쪽은 이쪽 진영대로 사는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게 지금 연결돼 있어가지고 미국이 아무리 이거를 나눠가지고 나한테 줄을 쓰고 반중국 쪽이 중국하고는 갈라서라고 해도 그게 사실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신냉전 담론은 사실은 우리가 이게 한쪽에서 강조되더라도 이걸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중 경쟁은 규범과 질서의 경쟁이라는 거죠. 지금 뭐 WTO든 IMF든 세계은행이든 다 미국 주도로 만든 질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발언권이 센 것도 미국이고 실질적인 비토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 질서를 그냥 수용하는 거는 이제 만족스럽지 않아서 자신의 발언권을 높이려고 하는데 중국이 견제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개발은행에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 하는데 그게 미국이나 일본이 다 중국을 견제한단 말이에요. 지금 IMF는 총재가 누구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세계은행은 항상 미국 사람이 하잖아요. IMF는 유럽 사람이 하잖아요. 그거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어떤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중국 사람이 뭐 IMF 총재를 하거나 지금 세계은행 총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 안에서 기존 질서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면 괜찮지만 그게 안 되니까 또 따로 만드는 거예요. AIIB도 창설하고 1대1로도 하고, 그 미국식 질서 바깥에서 또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질서를 또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질적으로 패권 경쟁이다. 누가 1등이 되려는 건지, 누가 2등으로 물러나려는 건지. 그래서 미중 경쟁 미래 앞으로 좀 당분간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바이든 시대 때도 이것은 구조적이기 때문에 계속 가긴 갈 텐데, 근데 이제 바이든 시대 때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처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막 양자 대결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동맹을 동원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세밀하게 나올 수는 있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제 국내적으로 지금 너무 도전이 심해서 미국이 지금 코로나 문제,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미국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사회 통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지금 중국하고 아주 그렇게 본격적인 이런 경쟁을 하기는 좀 쉽진 않아서 조금 당분간 정체를 겪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길게 봐서는 미중 경쟁은 불가피할 거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처럼 이제 대중 압박을 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을 반대하는 어떤 국제 연대를 뭐 지금처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상호 의존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갈라놓기가 어렵거든요.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실 지금 중국하고 갈라쓰고 싶은 나라는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처럼 옛날 냉전 때처럼 그렇게 명분과 자원이 있냐는 거죠. 예. 사실은 미국 편에 서서 분명하게 어떤 진영에 가입한다는 것은 그로 인한 혜택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떨어져 나갔을 때 엄청난 비용이 있든가. 근데 냉전 시대 때는 그게 분명했잖아요. 미국 진영에 속하지 않고서야 생존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제공해주는 안보냐 아니면 중국이 줄 수 있는 위안화 돈이냐, 뭐 이런 어떤 갈림길에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한편 또 시진핑 중국의 입장에서도요, 여기 또 과제가 많아요. 중국도 만만치는 않은 거죠. 이제 지금 저성장으로 좀 약간으로 좀 접어들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7% 뭐 예전에는 두 자리 숫자 성장하다가 7%, 8% 됐을 때만 해도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그 많은 중국인들 그 실업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밑으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 체제 와가지고 그것을 타파하려고 1대1로 같은 것도 만들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통제적인 그런 이제 지금 그런 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시스템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 피로감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뭐 애국주의, 중화민족주의 뭐 이렇게 해서 끌고 가는데 결국에는
그동안의 공산당 체제라는 것이 중국 국민들이 수용했던 것이 어쨌든 경제 성장이었잖아요. 그 기본적인 그 과실을 나눠줄 수 있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얼마나 빨리 회복할 건지 미국이 또 저력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중국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지 이제 이거에 따라 달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중 경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한국 외교의 문제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우리는 미중 경쟁 바라보는 이제 우리 시각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중 경쟁을 뭐 미국의 시각도 아니고 중국의 시각도 아니고요. 이거 뭐 신냉전이라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 신냉전 프레임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는 그럼 냉전이구나. 어떤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 본질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영 선택은 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한테 주는 도전과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그래도 자율적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떤 전략적인 균형 해결을 해야 된다. 이 기본적인 방향에서조차도 사실은 사람들 간에 많은 생각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미중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 진영에 서야 된다. 뭐 이렇게 아직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면 소수긴 하지만 이제 중국이 떠오르는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무상과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사실은 뭐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편승이냐 균형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어떤 강대국이 떠오르면요. 이 강대국의 부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편승이고 하나는 밸런싱이에요. 밴드웨거닝 편승. 이것은 강대국이 부상하면 그 부상하는 나라에 같이 그냥 편승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부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척을 져서 좋을 게 없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강대국이고 그리고 뭐 문화적으로도 오랜 우리가 역사가 있고 특히 경제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외교안보적으로도 서로 간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편승해서 이렇게 하자는 뭐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밸런싱 하는 거죠. 그 부상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함께 이것을 힘을 가지고서는 여기를 균형한다는 밸런싱 하는 정책인 거죠. 이 둘 중에 뭐가 더 맞는 반응이라고 보세요? 이 국제관계에서는요, 통상 어떤 강대국이 부상할 때 편승보다는 균형이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나라들이 보통 편승을 취하진 않아요. 밸런싱을 해요. 그건 왜냐면 편승하는 것도 일단 뭐 논리적으로 말은 되는 것 같지만 이 편승했을 때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편승했는데 나중에 상대를 어떻게 대우해 줄지 알 수 없다는 거죠. 힘이 커진 나라가 약소국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국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뭔가 보험이 있어야 되고 해칭이 있어야 되고 그러자면 차라리 균형 정책을 취하는 것이 맞다. 다른 나라랑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힘이 커지고 경제력도 커지고 또 군사력도 커지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이거 좀 약간 위협적으로 보세요? 좀 약간 걱정되세요? 아니면 그게 웬 걱정이야? 미국이 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뭐 그건 괜찮아. 뭐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사실 여기 이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위험 관리 해직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중국이 커졌을 때 주변국을 어떻게 대할 건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억압적으로 주변국을 대하고 뭐 중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약소국들을 대할 것이고 이런 것들은 다 서구가 만들어낸 이런 그 공세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핵심 위험 관리가 필요해서 결국에는 기존에 이미 있는 한미동맹이라든지 한미우호 관계라든지 이런 국가들과의 어떤 연대를 통해서 이 커지는 중국의 힘을 어느 정도 밸런싱한 그런 전략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밸런싱의 수준이 문제죠. 미국이 지금처럼 우리한테 원하는 식으로 완전히 반중국 어떤 연대에 우리가 동참하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미국 진영에 완전히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로 고착화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이웃 옆에 있는 강대국인데 이것을 적대시하는 거는 좀 현명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차피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고 지금 뭐 많이 사실은 이건 좀 조정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은 또 안보적으로도 또 중요해요. 우리하고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완전히 적대시하는 어떤 반중연대 그 완벽한 밸런싱 정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그 수준을 조정해서 저는 그걸 소프트 밸런싱, 연성균형, 약간 이런 정도의 그 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외교를 해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기대 수준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미국은 야 동맹국이 왜 이래?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서 함께 손을 잡고서는 권위주의 체제 중국을 같이 견제하자. 일본도 하는데 왜 못하냐 한국은. 호주도 하는데 왜 한국은 못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중국은 중국대로 또 일본하고 호주와 또 다르게 바로 이 한반도에 지금 중국 대륙에 붙어있는 나라가 이게 반중국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럽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어떤 사안별로 어떤 계속 선택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입장에서 뭔가 레퓨테이션을 쌓아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여기까지 하는 나라구나. 미국 입장에서 봐도 중국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그 기대 수준이 정리돼서 이제 그때까지는 굉장히 진통을 겪을 텐데 그 진통을 겪어야지만 우리의 미중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외교가 선언 공간이 좌표가 제대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미중 간의 신냉전이 시작됐구나.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지? 뭐 이런 조급함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지정학적인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가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그 존 미러샤이머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장 재앙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두 나라를 얘기하더라고요. 한국하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나라에 있는 거 맞아요. 세계 초강대국 두 나라가 붙는데 굉장히 적대적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딱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쨌든 러시아와 지금 서유럽 간에 딱 그 중간에 있는 그 위치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하고 우리의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의 관점에서 정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메테르니하고 키신저 얘기 잠깐 여기 썼는데요. 키신저는 여러분 잘 아실 거고 메테르니도 보면은 그 옛날에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이제 유럽의 어떤 그 빈회의 체제를 이끌었던 오스트리아의 외무장관이에요. 메테르니가. 이 사람도 되게 흥미있는 사람이던데 이렇게 보면 키신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질서라는 거는 어떤 자국의 그 이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전체 이익과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자신의 안전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질서도 유지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너무 이 세상을 제로섬으로 봐가지고 나는 얻고 너는 손해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테르니에가 정책의 가장 위대한 철학은 뭐냐? 상대방의 이익을 인정하고 나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체적인 이익과 그 전체적인 이익 속에서 내 이익을 찾는 이제 그것이 외교라고 봤는데 그 키신저도 사실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질서도 보면서 우리 외교의 선택도 앞으로 좀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책 선정 겸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둘 다 제가 지은 책인데요. 그 외교 상상력에 약간 미중 경쟁이나 이제 이런 거 좀 나와 있고 해서 좀 더 약간 이론적인 것, 역사적인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 Q&A 받겠습니다. Q&A 때는 좀 제가 전반적인 얘기 했으니까 뭐 구체적인 우리 그러면 뭐 앞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이든 시대 때 아니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또 뭐 여러 가지 미중 간에 우리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방위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걸 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방위 분담 관련돼서는요, 트럼프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갈취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일단 지금 그 동맹 복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시대 때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방위 분담금을 엄청나게 얘기했지
밑에 그 관료 시스템 안에서는 물론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긴 했지만 그렇게 터무니없이 뭐 4배, 5배를 고집했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다 알려졌지만 그 실무 방위분담 실무 협상에서 실무 타협안이 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대통령한테 보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13% 증가아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의 실무적인 협상에서는 그 정도다라고 해서 했던 건데 대통령이 거부했던 거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트럼프 때만 하더라도 그랬고, 근데 더욱이나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무리한 요구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방위 분담에 대해서 굉장히 동맹국이 더 기여하라는 거는 트럼프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해서 그렇지 그 전 정부도 계속 그랬어요. 나토 때도 그래 왔고요. 오바마 때도 그랬고 클린턴 때도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점점 미국이 동맹국들이 페어하게 쉐어를 해라 이렇게 자꾸 압력을 하는 것은 그거는 큰 흐름이고 추세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야 우리가 다 할게 너희들은 안 내 절대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뭐 계속해서 요구는 하겠지만 트럼프 시대하고 달리 그렇게까지 뭐 이게 교착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거를 좀 빨리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동맹이 복원됐다,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신호를 주려고 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 문제가 가장 좀 쉬워 보여요, 저는. 다른 동맹 이슈보다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 낮춘다거나 동결하는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그 대북 정책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 그 상반된 전망들이 있죠. 이게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로 가서 좀 방치돼서 악화되도록 하는 오바마 2.0이 될 거냐, 아니면은 옛날 클린턴 정부 시대 때처럼 적극적으로 관여 정책 펴서 클린턴 2.0이 될 거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동맹의 목소리를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우리가 이제 이쪽도 이제 같은 이제 정부 색깔이 맞는다고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해서 또 관여적으로 할 충분한 그 여력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큰 거는 시간 문제 같아요. 지금 북한도 신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거든요. 지금 뭐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 나가지고 북한도 하여튼 고심하면서 자력갱생 외치면서 미국하고의 그 제재와 관련된 건 그냥 장기전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판을 깨지 않으면서 미국 대선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럼 그 나온 그 결과에 신행정부가 북한을 자신을 어떻게 대할 건지를 예의주시할 건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면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혹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북한은 예전에도 오바마 때도 그랬지만 출범할 때 맞춰서 아니면 막 찬물 껴안듯이 도발할 거다. 바이든 취임 선물을 안길 거다. ICBM 발사해가지고.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먼저 판을 깨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단계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먼저 미국이 어떤 반응을 먼저 볼 거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서 부정적인 게 뭐가 나온다든가 이러면 좀 문제는 달라질 것 같은데, 먼저 북한이 깨진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거 안 나오더라도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또 압박 차원에서 뭔가 행동을,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한미가 노력해서 뭔가 그 북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대화하겠다는, 그리고 어떤 대화의 내용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그 대화 분위기로 유도하는 그런 노력이 내년 상반기까지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초기 상황 관리. 그러니까 북한 관련돼서는 초기 상황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건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떤 안을 만들어서 북한과의 협상에 나갔을 것이냐. 이제 그 두 가지가 뭐 이렇게 좀 내용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나눠질 텐데,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아시아 저 국무부 동아시아 또 국방부 이런 그 담당 차관복급 이런 쪽의 인사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제 인준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특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실은 대화로 이제 유도해내는 그런 수단들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미중 간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여러 당근을 제시하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트럼프하고 트럼프처럼 이게 완전히 어떤 진영을 택하라고 너무
양자택일식의 어떤 거친 접근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하면 또 바이든이 한편으로 공약한 어떤 동맹복원하고도 또 좀 상충되거든요. 그 글로벌 리더십, 동맹복원. 그래서 트럼프 시대와는 다르게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어떤 리더십을 복원하려는 어떤 큰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미중 경쟁이라고 해가지고선 너무 동맹국을 몰아붙이고 동맹국하고 거기에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고 이런 건 원치 않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정교하게 나올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인센티브를 뭐 제시할 당근이 있으면 당근도 제시하고 아니면은 뭐 크게 접근해서 이거에 참여할래 말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어떤 기술 패권 경쟁 관련돼서 어떤 화해 문제가 있더라도 이 전체를 어떻게 하기보다는 그걸 쪼개가지고 그럼 요 정도는 어떻게 한다든지 이슈를 쪼개서 그 안에서의 어떤 선택 같은 거를 세부 조율을 좀 시도한다든지 동맹국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더 정교해지고 촘촘해지고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어쨌든 우리한테는 쉽진 않은 문제겠지만 근데 우리도 결국에는 어떤 미국의 큰 어떤 이니셔티브를 난 그건 못해 아니면 이걸 받아 이렇게 크게 접근하기보다는 그거를 그 이슈도 하나가 있으면 그걸 잘게 쪼가지고 그 성격별로 봐서 아 그럼 이 정도는 우리가 하겠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로서는 곤란하다. 뭔가 이런 깊이 있는 스터디를 통해서 창의적인 어떤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도 좀 그렇게 접근할 것 같고. 그 이슈마다 뭐 물론 성격은 좀 다를 텐데요. 그리고 주한미군 규모는 이거는 이것도 뭐 쉽게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좀 변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됐든 어떤 행정부가 됐든. 왜냐하면 지금 28,5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굉장히 그 숫자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한미군이 여기 있음으로 해서 어떤 대북 억지력을 발휘할 거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보면 그 숫자가 그 중요한 건 아닌데 항상 보면 이게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아, 미국이 여기서 규모를 줄여? 여기서 빠져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한미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그 숫자가 그렇게 매직 넘버가 아니고 그걸 그냥 도그마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건 아니다. 그 말 자체는 사실은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한미군 규모를 어떻게 조정하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자체보다도 동맹 간에 얼마나 긴밀하고 사전적으로 잘 그 컨설테이션이 있느냐. 이게 불쑥 그냥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한국은 당혹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렇게 되면 그게 불과 1,000명만 줄여도 엄청난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굉장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합리성을 대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약에 접근된다면 그거는 조정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상징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는 맞다. 그런데 숫자는 그렇게 고정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우리도 좀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숫자가 변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에 무슨 큰 균열이거나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그 영세 중립국 문제는요. 그 영세 중립국이 된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 다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근데 문제는 항상 영세 중립국이라는 게 그 강대국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버퍼 스테이트예요. 네. 완충 국가란 말이에요. 힘과 힘이 부딪히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이 버퍼예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위치 자체가. 그리고 이 버퍼가 사실은 그동안에 조금씩 변해왔다고요. 이게 사실은 6.25 전쟁이 터진 것도 그렇고 거기에 선이 그어진 것도 그렇고 그게 버퍼의 경계가 그렇게 마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느 일방이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예전에 청일전쟁이 됐던 러일전쟁이 됐던 6.25 전쟁이 됐던 여기 이제 세력권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전쟁이거든요. 그게 세력권이 서로 간에 그래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여기는 버퍼로 남기고서는 그래 이렇게 만족하자. 여기까지가 세력권이지 우리는 요 정도로 만족할게. 이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냥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어느 일방이 더 위로 세력권을 잡고 싶다던가 밑으로 세력권을 잡고 싶으면 그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전쟁을 일으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세 중립국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 강대국들이 그 세력권을 그렇게 합의해서 안정적으로
해줄 것이냐. 어느 순간에는 합의할 수 있지만 또 그 국력이 변하잖아요. 그 강대국들이. 한쪽이 또 세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세력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균형 문제, 이게 어렵겠죠. 그리고 근데 이게 기계적인 균형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슈별로 결국엔 우리 입장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쌓이면서 어떤 정도의 우리 전체적인 스탠스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그거는 고정된 것도 아니고 진짜 아닌 말로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미중 경제에서 중국이 적어도 동아시아 질서에서는 훨씬 더 영향력이 세지고 미국이 많이 후퇴한다 그러면 그때 또 우리 균형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이슈별로 사실 우리 국익에서 뭐가 맞는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좀 신중하게 선택한다라는 그 입장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선언적으로 야 미중 간에 저렇게 신냉전처럼 부딪히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 편에 서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프레임에 그냥 우리를 가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쿼드 관련돼 가지고도 쿼드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호주나 일본, 인도도 사실은 원래 전통적인 외교는 그렇지 않은데 그 쿼드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7월에 올해 몇 월이죠? 몇 월에 동경에서 쿼드 외무장관 회담을 했어요.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 직접 외무장관들이 동경에 모였어요. 4개 나라가. 근데 그때 그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때문에 전 세계가 너무 그동안에 고통을 받아왔고 위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라고 이제 막 중국을 비난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뭐 일본하고 호주, 인도는 그 중국을 직접 거명 안 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어찌 됐던 간에 쿼드 플러스에서 거기에 베트남, 한국 같은 경우도 더 참여하고 뭐 이렇게 좀 넓히려고 하는 의도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 보이지 않으니까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뭐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를 압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 됐던 간에 왜 호주도 들어오고 일본도 들어오는데 같은 동맹국인데 왜 한국은 왜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냐, 동맹국 맞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실제로 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호주하고 입장이 같은가? 일단 경제적으로만 봐도 대중국 그 무역 의존도만 봐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 3% 되는 것 같아요. 전체 GDP에서 대중국 그 무역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본은 한 6% 되나요? 호주는 한 10% 좀 넘고요. 우리가 1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다들 중국하고 했던 경제적인 관계가 깊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일 깊어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사실은 호주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외교 안보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뭐 앞으로의 통일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중국하고 협조 없이 문제 하나라도 풀 수 있나요? 외교 안보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국익 구조가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은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걸 또 분명히 또 미국한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본하고도 뭐 한 달 전쯤인가 회의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쿼드 얘기하면서 한국이 여기 참여 안 하고 소극적인데 너무 중국으로 경사됐다고. 중국 경사론. 그거 일본도 퍼뜨리고 막 미국도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아니 분명히 일본하고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일본도 미국이 원하는 만큼 지금 안 해준 거거든요. 중국을 분명히 거명하면서 비난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있어요. 쿼드에 참여하면서도. 그렇지 우리도 사실은 일본하고 또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슈별로 사실은 좀 이렇게 잘 판단해 가면서 우리 입장을 정하고 그 수위를 잘 정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스탠스를 우리의 여기서 입지를 찾아가는 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은요. 네? 지소미아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소미아 뭐 지금 그냥 좀 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지소미아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소미아는 사실은 이제 저기 비밀 보호 협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뭐 몇십 개국 많은 나라들이랑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밀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뭐 어떤 것들이 어떤 수준의 비밀이 뭐 자동적으로 교환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협정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소미아 필요성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체결할 당시에. 왜냐하면은
거기 명분으로 삼는 북핵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라는 거는 사실은 크진 않아요.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미국하고 굉장히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합사랑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산으로 보는 거, 미국은 또 미국 자산으로 보는 게 다르거든요. 그걸 서로 맞춰가면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고 사후 평가하는데 일본하고는 그렇진 않아요. 일본하고는 사후에 그냥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본의 뭐 위성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거를 받는다던가. 그래서 그 자체 뭐 군사적인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게 미국 입장에서 봐서 특히 그런 건데 이 지역에 이제 중국을 생각해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려면 어떤 기본적인 토대거든요. 안보 협력이 심화되면 기본적인 어떤 군사적인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들이 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밀보호 협정이 안 돼 있으면 한일 간에 그러면 한일 간에 직접 가지 못하고 꼭 미국을 통해서 간다든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한미일 안보 삼각 안보 협력이 심화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좀 미국이 굉장히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쥐소미아나 이런 건 한일 관계라기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한미 관계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쥐소미아 이미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파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 하기 전에는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 뭐 이제 한일 간의 어떤 뭐 역사적인 문제나 이런 감정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 되고 나서 파기하는 문제는 이거는 뭐 한일 관계도 문제가 되겠지만 한미 관계 부담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기 되게 어렵고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 진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할 것 같아요. 그것도 어려움이에요. 트럼프 때는 그거는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한미일 얘기는 트럼프 시대 때는. 왜냐하면 동맹 시스템 같은 거 강조 안 하니까. 근데 이제는 굉장히 그동안에 미국이 전통적으로 그랬죠. 한미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한미일. 그래서 한일 우호 협력도 굉장히 더 강조, 우리한테도 또 압박 비슷한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옛날에 1965년에 한일 기본권 한일 간에 수교하고 박정희 시대 때 한 거 됐도요. 그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어때 사전 정지 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갈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 그냥 군사 쿠데타 일으킨 정권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오랫동안 해오지 못한 45년에 전쟁은 끝났는데 일본은 패망했는데 20년 동안이나 지금 한일 간에 수교가 없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서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보적으로도. 근데 그 선물을 들고 간 거죠. 이제 박정희가.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으로부터 인정과 정당성 확보와 이제 한미 관계를 위해서 한일 간에 이제 외교 정상화를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청구권 대일 자금을 통해서 이제 뭔가 경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두 가지 동기가 작동했던 건데 그때 이후로 미국은 항상 한일 협력, 우호 협력 이거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한일 관계는 사실 그 한미 관계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고 그걸 무시하고 만약에 하면은 나중에 한미 관계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잘못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한일 관계 굉장히 이제 그 정서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만 접근하니까 일본 쪽에서 사과하지 않는 한 이제 한일 관계 그 관계 정상화 그 관계 회복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투트랙이었단 말이에요.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건 이것대로 계속 노력하면서도 한일 간의 경제적인, 외교적인, 안보적인 협력을 한다는 투트랙이었는데 이걸 갖다 조건화시켰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먼저 이게 되지 않는 한 이걸 풀지 않겠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돼요? 그걸 못 버틴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위안부 합의도 마지막에 합의한 것도요. 그 배경은 미국이 압력이 너무 세니까 이게 좀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이제 그동안의 입장을 그렇게 정해왔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일 관계 정치 외교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이제 관계 개선을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무리가 따르고 100%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위안부 합의를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합의하고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의 좀 합의였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됐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또는 다음 정부에서도 그 한일 간의 문제는 약간 좀 한미 관계와 엮여 있다. 예, 예,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분하죠. 그리고 사실은 다극 체제도 꽤 있었고요. 예, 지금 우리가 아주 짧게 봐서 그렇지 옛날엔 다극 체제였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극 체제였고 미국이 등장하기 전에 다극 질서였고 아까 베스트팔은 얘기했듯이 다극 질서예요. 그다음에 그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완전 유럽이 이제 이렇게 초토화된 다음에 다시 그 4개 강대국이 남았던 거거든요.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이 4개 강대국이 유럽 질서를 서로 이렇게 좀 규율하면서 끌고 나갔던 거고요. 오히려 다극 질서가 더 길었죠, 사실은요. 이제 그러다가 냉전 때 오히려 이제 완전히 2개 초강대국이 되면서 양극 질서가 됐고 잠깐 이제 냉전이 끝나면서는 이제 미국의 이제 일극 체제가 온 게 아니냐. 근데 그거 굉장히 짧았어요. 유니폴러 모먼트라 그래갖고 모먼트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짧았다 생각보다. 미국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너무 실수들을 많이 하면서 그걸 소진해 버렸다는 비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냉전이 끝났을 때는 오히려 처음에 그 일극 체제인데도 그때만 하더라도 오히려 독일과 일본까지 포함해가지고 다극 체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갈 거다라고. 근데 그렇게 가진 않고 오히려 이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짧게 있다가 그것이 이제 미국의 뭐 파이낸셜 위기라든지 아니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렁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또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유니폴러 모먼트는 굉장히 짧았고 지금은 이제 뭐 미중 양극으로 약간 좀 가는 듯 하지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신흥 강대국들이 부상하면 이게 다극 체제로 분명히 뭐 충분히 가능하죠. 역사적으로는 그거 오히려 더 그게 많았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